안녕하세요, 미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예전부터 뭐 미국, 유럽, 동남아 등등 유명한 여행지는 좀 경험을 거의 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일본과 중국은 최근까지도 제가 제대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언제든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한국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막 엄청 궁금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제가 도쿄랑 상하이를 갔다 왔는데 왜 이제서야 갔을까 싶을 정도로 두 나라 모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일본이랑 중국 언제 다시 가지? 빨리 또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맨날 할 정도로 두 나라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냥 관광객이기도 하지만 극심한 향기 덕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중국 갔을 때도 그 나라의 다양한 향기 아이템, 향수 브랜드들을 마구 찾아다니고 또 직접 경험을 했었어요. 게다가 그 나라의 평범한 현지인부터 업계 관계자들까지 제가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서 각국의 향수 문화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향기 문화, 향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중일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들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서양인들이 개인주의라면은 한중일은 좀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삼국 다 일종의 눈치 문화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형태가 약간씩 다릅니다. 일단 일본은 향수를 떠나서도 국민성 자체가 내가 남들에게 민폐 끼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향수는 나를 강하게 어필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매너 안에서의 자기관리 수단으로 훨씬 더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냄새 괴롭힘, 향기 공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강한 향수를 뿌려서 남들에게 불편감을 주는 행위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일본의 정부 부처들은 향기 공해 관련한 어떤 주의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대요. 그만큼 일본은 무취 선호, 강한 향 회피의 정서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향수 업계는 일본을 향수 사막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인들은 향수를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인들이 향수를 잘 안 쓰냐?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그 일본 경제 전문지인 니케이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요, 2025년 일본 국내 프레그런스 시장 규모는 5년 전에 비해서 약 50% 확대된 수치를 보였다고 해요. 이 같은 성장의 중심에는요, 20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딥티크, 르라보 같은 니치 퍼퓸이나 개성 있는 인디 향수들의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요. 노즈샵과 같은 향수 전문 편집샵도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본인은 뭔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되게 조심스럽고 섬세하고 조용한 이미지니까 향수 역시도 아주 은은한 향을 쓸 것 같아. 근데 중국은 이미지가 완전 반대죠. 호탕하고 막 기세 좋고 거대하고 화려한 비주얼이 연상되고 향신료 강한 음식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국인들은 화려하거나 좀 스파이시하고 강한 향을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중국 분들도 대부분 은은하고 내추럴한 향 좋아해요. 특히 대나무, 차, 금목서 이런 자연스러운 향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향수 브랜드들도 거의 그런 은은한 스타일이라서 꽤나 의외였다. 일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칠까봐 은은한 향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은 중국은 그렇게까지 일본처럼 이렇게 남 눈치를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체면 문화가 강한 것 같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위신이 서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존중을 했는가를 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체면 문화 덕분에 중국은 선물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향수를 선물 목적으로 구입하는 비중이 유독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향수 시장의 그 어떤 미래 성장 요인을 꼽을 때 선물 수요가 매우 중요한 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 향수 시장에서 선물용 수요는요, 미래 성장의 주요한 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고, 또 조사에 따르면은 중국 도시 소비자의 무려 42%가 향수를 선물용으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선물용으로 향수 많이 구입하기는 하지만 향수 소비자의 42%가 선물용으로 향수를 산다는 거는 거의 향수 사는 사람의 절반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인들은
향수는 선물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고 나의 사회적 위치를 증명하려는 생각도 있어서 고급 브랜드 향수가 선물용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MZ세대들 위주로 다른 바람이 불고 있대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 제품보다 자기 취향과 성향에 맞는 어떤 니치한 향수나 혹은 중국의 전통미가 느껴지는 향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고 이들의 존재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튀지 않고 은은한 향을 선호합니다. 일본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남들만큼은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좀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 내가 못해도 중간은 가야 된다. 이런 일종의 경쟁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향수 선택할 때도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거 소위 국룰, 주류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냥 이거 사면 됨 이라고 일컫는 정답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프리미엄 향수 성장 속도도 한중일 중에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빨리빨리의 민족 그 자체죠. 유행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새롭게 뜨는 향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소비하는 파워가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1인당 향수 소비액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너무 적으니까 시장 규모 자체로만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작아요. 하지만 인구빨 빼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향수에 제일 진심이다.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작지만 글로벌 프레그런스 브랜드들이 한국에 가장 먼저 아시아 최초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거나 한정판을 출시하는 현상이 많은 거죠.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체에서 다 통한다라는 인식이 업계에 퍼져 있어서 우리나라가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중일 모두 남을 의식하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향수도 서양인들에 비해서 은은하고 안전한 향을 선호하는 성향이 확실히 강해요. 게다가 우리 한중일 사람들은 체취도 좀 약한 편이니까 강한 향수는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이 한중일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나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중일 3국의 특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중일 중에 가장 향수 시장 규모가 큰 중국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도 크지만 향수 보급률은 한 자릿수 %에 불과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향수 보급률은 각각 42%, 50%인 걸 보면은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향수를 쓰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소수인 거죠. 그와 동시에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어마무시한 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향수 브랜드들도 정말 많이 론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가 많고 핫한 중국 향수 브랜드로는 투썸머, 도큐먼츠, 멜트 시즌 등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한테는 많이 생소한 이름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로레알 그룹은 도큐먼츠, 에스티로더 그룹은 멜트 시즌에 각각 수백억씩 투자를 감행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중국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M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전통적인 중국색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향의 컨셉부터 시작해서 바틀 디자인, 광고 이미지, 플래그십 스토어 인테리어, 심지어 매장 직원들의 유니폼까지 전통적인 중국풍을 세련되게 녹여냅니다. 그리고 중국 분들은 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뭔지 알죠? 중국 분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큰 거. 게다가 요즘 중국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거차오라고 하는 자국 문화 열풍, 애국 소비가 대세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들이 소위 중티가 가득한 중국 향수 브랜드에 더욱 열광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느낀 중국 향수 브랜드들의 특징 두 번째, 그야말로 차향에 지독할 정도로 진심이다. 물론 서구 브랜드에도 뭐 녹차, 홍차 등을 사용한 향수들이 많죠. 하지만 차향만큼은 중국 향수가 찐이다
제가 중국 갔을 때 너무 향기로운 차향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녹차, 홍차 정도는 거의 뭐 모든 브랜드의 기본템 수준으로 있는 것 같아요. 천년 고찰의 수도승이 꺼내준 수선화차, 송나라 대나무 숲에서의 자스민차, 이런 좀 신박한 것도 많고, 게다가 철관음, 백호 은침, 대홍포 뭐 이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차 종류도 향수로 만들어져 있어서 와, 진짜 수천 년 동안 차를 마셔온 그들의 DNA가 향수에도 그대로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제가 느낀 세 번째 중국 향수 특징, 정말 작은 신생 브랜드들이 엄청 많다는 것. 중국의 작은 신생 브랜드 중에서는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 매장 하나 없고 제대로 된 공식 홈페이지나 SNS 계정조차 없는 그런 비주류 브랜드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어찌저찌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중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가 했더니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잖아요. 일선 도시에서나 SNS에서는 비주류라도 중국 그 어딘가에서는 수요가 있어. 워낙 인구가 많고 워낙 별의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아직도 중국 시골에서는 방문 판매를 통해서 향수를 사고 파는 케이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내수 시장 덕분에 중국은 작은 로컬 브랜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만 잡아도 굳이 해외 진출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자국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업이 굴러가니까요. 그래서 정말 대륙의 스케일이라는 게 향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놀라웠습니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 게 겉으로 보면은 보수적이고 차분한 나라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사회의 단정하고 예의 있는 일원으로 살아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 기상천외한 막 오타쿠들 많고 막 하라주쿠의 개성 넘치는 사람들, 가부키초의 태폐적인 문화 이런 걸 보면은 결코 일본이 잔잔하기만 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향수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일본에서 인기 있는 향수나 향기템들은 너무나 안전한 향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향덕들은 다소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드럭스토어나 시로 같은 대중적인 일본 향 브랜드 매장 가보면은 대부분이 비누, 빨래, 샴푸 계열의 깨끗한 향, 귀엽고 사랑스러운 복숭아 향, 고즈넉하고 자연적인 우디 향,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제이센트, 사토리 이런 니치 브랜드에서는 좀 더 감각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일본스럽게 향을 표현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튀는 향 뿌려가지고 남들한테 민폐 끼치는 사람은 절대 결코 안 되겠다라는 일본인들의 그 굳건한 매너가 향수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일본에서 향수는 아직 화장품 시장의 주류 카테고리는 아닙니다.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향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요. 다만 이 작은 비중 안에서도 도쿄와 오사카의 백화점, 편집샵을 중심으로 니치 향수 유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도쿄 가니까 한국에 론칭이 안 된 해외 니치 퍼퓸 브랜드들도 꽤 많고 개성 있는 컨셉의 향수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일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적인데 자세히 보면은 개성 있고 덕후들 천국이다 라는 인식이 이렇게 향수에서도 적용이 됐죠. 게다가 이세이 미야케,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등의 여러 글로벌 브랜드들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시쉐이도 그룹도 일본 거죠. 뿐만 아니라 타가사고라는 월클 향료 기업이 있습니다. 즉 향수의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 기업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일본인 교수가 재직하는 곳이기도 하고 전 세계 향료업계의 초거대 기업인 뭐 지보단, IFF, 심라이즈, DSM 퍼미니시 등에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4대 기업이 훨씬 더 매출 규모가 크긴 해요. 향료업계는 전통적으로 서양이 그냥 아예 꽉 쥐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리그에 근접할 수 있는 향료 기업? 솔직히 일본밖에 없다. 심지어 타가사고뿐만 아니라 하세가와라는 월클 기업이 또 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요새 그 막 한국이랑 중국이 반도체, AI, 로봇 이런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일본 회사들이 상당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화려하게 막 앞에 나서진 않지만 단단한 그 기본기를 담당하는 포지션이랄까? 그런 것처럼 일본 향수도 향수 완제품이 막 세계를 호령하지는 않지만 향수를 만들 때 그 독보적인 기초 화학 기술력과 글로벌 스케일, 게다가 100년이 넘은 탑티어 향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죠. 게다가 시세이도 그룹도 있고 하이엔드 퍼퓸들의 그 소비 인프라까지 갖춘 나라니까 선진국은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일본만큼이나 향수에 보수적인 사회죠. 저처럼 직업이 향수 유튜버인, 향수 광인인 사람도 외출 전에 향수 고를 때 이 향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국인은 주류 트렌드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수도 유행을 빠르게 따라가는 편이죠. 유행이 번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 바뀐 유행을 사람들이 흡수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1인당 향수 소비액이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은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니치 퍼퓸이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니까 한국인들이 또 니치 퍼퓸에도 열광을 했죠. 그래서 한국은 고급 향수에 대한 선호도와 구매력이 높은, 아시아에서 유독 고급화가 빠른 그런 시장이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구 한 명당 향수 소비의 밀도와 화력은 한국이 탑티어인데, 우리가 인구도 적고 나라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쓰고 많이 사도 시장 규모 전체로만 보면은 중국과 일본보다 작습니다. 인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 향수 시장은 그들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죠. 언젠가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통일해가지고 그 북한 주민들이 향수를 즐길 만큼의 경제력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뭐 한국의 향수 시장의 파워와 자생력이 훨씬 커지겠죠? 대신 그렇게 되려면 한 300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럼 지금 우리 한국의 강점은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저는 이미지 메이킹 능력과 빠른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직접 맡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한국 브랜드들, K-퍼퓸들은 그 보이지 않는 향기를 잘 보여주는 데 능합니다. 성수나 한남 등의 팝업 스토어로 대표되는 체험형 향수 공간이라던가 K-팝 아이돌, 연예인 등을 모델로 적극 활용해서 나 이 브랜드 감성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합니다. 게다가 한국 실무진들의 그 빠른 실행력까지 결합돼서요. 어떤 유행이 생기면은 그 유행에 맞는 마케팅이나 공간을 기획하고 실현하고 그거를 바이럴 태우기까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속전속결이에요. 그러니까 업계 노동자들이 인력을 갈아 넣어가지고 초스피드 트렌드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또 대중들은 그것을 발빠르게 캐치하고 즐기는 환경인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은 또 당군 이래 가장 한국 문화가 핫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면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반에까지 유행이 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취향과 유행이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게요. 지금 K향수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향수의 해외 수출액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고요.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은 2024년에는 한국 향수 수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40% 가까이 성장하면서 우리 돈으로 5,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장 올해 1월 향수 수출액만 626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의 향수 소비국인데 이제는 소비를 넘어서 K-퍼퓸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고 뒤처지는 거는 절대 못 참는 우리 한국 소비자들 덕분에 한국인 입맛에 맞추면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라는 공식이 이제 뷰티를 넘어서 향수 시장을
영상에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록 향수 문화가 서구만큼 꽃피우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일지라도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는데 정말 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무엇보다 우리가 구매력, 경제력이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K-퍼퓸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향수를 사랑하는 한국 소비자들과 향덕들 역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향수 커뮤니티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국, 중국, 일본의 향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서 비슷한 점도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나라가 향기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향수라는 거는 단순히 뭐 좋은 냄새를 내는 제품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해외를 가실 일이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을 함께 경험을 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올해 미국을 갈 생각이거든요. 미국 가서도 제가 재밌는 향기 이야기를 위해서 열심히 킁킁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